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마이오글로빈의 산소 결합 곡선까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 시간은 이제 헤모글로빈과 연관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 산소 수송 시 구조 변화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이 고등 척추동물에서 산소 수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헤모글로빈은 마이오글로빈과의 차이점은 다중 소단위 4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다중 소단위가 4개로 되어 있는 게 조직의 산소 공급에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알로스테릭 효과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7-17 그림은 산소 수송 단백질의 산소 결합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A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봤던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서 나타난 역할은 C와 같은 이런 변화를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산소 수송 단백질은 폐나 아가미에서는 100 정도의 분압을 가진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에 오게 되면 산소를 놓아줘야 되는데, 모세혈관에서의 산소 분압이 약 한 30 정도다. 즉 30과 70, 30과 100, 70에 해당하는 이 델타 값에 의해서 산소가 확산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Y축 산소와의 포화도 델타 값이죠. 델타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YO2 폐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00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YO2 모세혈관에서는 한 30 정도니까 델타 값은 한 70 정도로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림 7-17의 4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헤모글로빈과 같은 산소 수송 단백질이 낮은 산소 진화력 상태와 높은 진화력 상태가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파란 세로줄과 빨간 세로줄은 각각 모세혈관과 폐의 산소 분압을 보여줍니다. 빨간 거 보니까 아래쪽이 한 100 정도 되고요. 파란 건 한 30 정도 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A 그림에서 수송 단백질과 산소 진화력이 높으면 델타 값이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델타 값이. 그 다음 B 그래프처럼 협력적이지 않는 산소 수송 단백질의 산소 진화력이 낮은 경우에 A 그래프보다도 어떻게 되죠? 델타 YO2 값을 보이지만 A 그래프보다 좀 더 큰 델타 YO2 값을 보이지만 폐에서 완전한 산소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C와 같은 이런 경우에 수송 단백질의 산소 결합 곡선이 약간 S자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를 보이고 있죠. 폐에서 높은 산소 포화도를 보인다. 그래서 델타 YO2 값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델타 Y2 값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산소 공급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수성 단백질이 산소 진화력이 협력적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폐에서 조직으로 이 산소 공급이 가장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C 그래프에서 짙은 군청색으로 표현된 거 세로축으로 코딩된 선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조직의 세포 내 산소 분압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대사적으로 활발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 즉 산소의 분압이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조직과 폐의 델타 O2 값보다 어떻게 되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한 80% 정도를 해당하는, 80% 이상을 차이점을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송 단백질이 협력적인 산소 결합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헤모글로빈은 4개의 소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각 소단위마다 산소와 분자가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이처럼 한 소단위에 결합한 산소 분자로 인해서 다른 소단위에 결합하는 산소 분자의 진화력을 조절할 수 있다. 즉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오글로빈처럼 단일 소단위 구조가 아닌 다중 소단위 구조로 이루어진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 산소 수송에 최적화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Y자형 산소 결합 곡선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극대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개념을 보게 되면요, 헤모글로빈은 높은 구조 변형으로 산소 결합 진화력을 조절한다. 폐 또는 아가미와 같이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헤모글로빈은 높은 산소 진화력을 나타내고요. 그에 비해서 조직에서는 진화력이 낮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소를 이탈시켜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테라그래프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협력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알로스테릭 효과에 좋은 예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로스테릭 결합 부위의 리간드 결합 유무는 단백질 결합 부위의 결합 진화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의 리간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로 알로스테릭 효과를 내듯이 같은 종류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산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은 그 헤모글로빈의 알로스테릭 효과에 대한 두 가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 7-18을 먼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제목은 헤모글로빈의 협력적 리간드 결합의 두 가지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각 단위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빈 공간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은 낮은 진화력 상태의 HB 소단이네요. 이게 뭐 알파든 베타든 간에요. 그 다음 약간 휘어진 곡선의 경우에는 높은 진화력 상태의 HB 소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T4 요소 상태의 헤모글로빈 사합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R 상태는 R4 동그라미는 R4 요소 상태의 HB 사합체를 보여주고 있네요. TR, T는 텐스 혹은 타우트의 약자가 되겠고 R은 릴렉스의 약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자이면서 노란색의 점이 찍혀가 있고 또 휘어진 곡선이면서 빨간색의 점이 찍혀가 있죠. 그 까만 점은 산소의 분자를 의미하고요. 기역은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지만 진화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고 곡선의 경우에는 산소와 결합되면서 높은 진화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먼저 두 가지 모형 중에서 위에 있는 KNF 모형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노란색의 강도가 짙어질수록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산소가 없는 상태, 거의 없는 상태죠.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산소가 이 4요소 상태에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대부분의 소 단위가 낮은 진화력을 가진 것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긴 있는데 낮은 산소 농도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소 단위가 낮은 진화력 상태이고 소 단위에 산소가 결합된 상태가 되면은 옆에 있는 소 단위도 높은 진화력을 가지게 된다. 즉 4요소 중에서 한 개의 산소가 와서 붙게 되면 나머지 부분의 산소 진화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산소의 농도가 조금 더 증가하여 그러면 더 많은 소단위가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서 옆에 있는 소단위는 더욱더 높은 산소 진화력을 가져서 더 많은 산소와 결합하게 될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높은 산소 농도가 되면 헤모글로빈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결합 부위에 높은 진화력의 형태를 갖게 되는 모형. 이것이 KNF 모형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MWC 모형도 이것과 유사해요. 자, 먼저 산소가 없는 상태, 대부분의 헤모글로빈이 여기서는 이제 T 상태, 이 T와 R 상태를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T 상태라고 그러고요. 몇몇만이 R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 이때의 산소 결합은 높은 진화력의 R 상태 사합체에서만 일어나게 되겠고, 리간드 결합 시프트가 R 상태 쪽으로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사합체가 R 상태로 바뀌게 되겠고요. T 상태의 사합체도 산소 결합이 가능하지만
진화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소 농도 상태에서는 위에 마찬가지로 헤모글로빈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헤모글로빈이 높은 진화력의 R 상태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이 이제 알로스테릭 효과, 즉 낮은 진화력에서 높은 진화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과서 190페이지 왼쪽 맨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왼쪽 맨 아래 제일 끝부분,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소단위가 낮은 진화력 상태이며, 그 다음에 산소와 결합한 소단위는 인접한 소단위를 높은 진화력 상태로 전환하고자 한다. 산소의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더 많은 소단위가 산소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은 소단위가 높은 진화력 상태로 전환된다 라고 하는 모형을 주창한 사람이 왼쪽 가운데 있는 이 세 사람입니다. 보니까 호시랜드, 니머티, 필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966년에 제안된 모형을 가지고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창한 모형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창한 모형이고요. 참고해서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B 밑에 있는 MWC 모형을 주창하신 그 세 사람, 그 밑에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모노, 그 다음에 와이만 샤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그 모습 모형을 주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텐스가 바로 T형이 되겠고, R이 그 릴렉스한 상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좀 전에 T를 우리가 타우트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이야기했죠. 교과서 190페이지 오른쪽 아래 밑에서 6번째 줄, 이 모형의 특징은 헤모글로빈 각 분자의 모든 소단위는 낮은 진화력 상태, 이것을 우리가 텐스로 되어 있는 상태, T 또는 높은 진화력 상태, 릴렉스된 R의 두 형태로 존재하며, 근데 왜 텐스드하고 릴렉스 이런 표현을 쓰는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상태의 리간드 결합 평형이 R 상태를 향하여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식을 보게 되면 산소 결합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헤모글로빈 합체가 T 상태에서 몇몇몇 R 상태였죠. 그 다음에 낮은 산소 농도에서는 대부분의 산소 분자가 높은 친화력을 나타내는 R 상태의 헤모글로빈 분자에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사합체가 R 상태가 되게 되겠고요. T 상태의 분자도 산소와 결합할 수 있으나 결합 친화력은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맨 위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산소의 분압이 서서히 증가할 때 산소에 대한 어피니티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즉, 한 분자의 산소가 한 요소에 붙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산소의 친화력이 연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옥시 상태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 그림은 뭐 디옥시 상태가 빠진다는 알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오른쪽으로 가서요. 산소 결합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구조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위에 있는 7-19는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 알파, 베타 소단위의 비교 서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같은 부분에 표시를 해놓고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즉 컨저버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191페이지에 이 그림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간 헤모글로빈과 향류 헤모글로빈 사이를 비교하기 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건 단지 인간의 헤모글로빈 알파와 베타, 그 다음 마이오글로빈 상태를 비교해 본 것이고요. 보니까 인간 마이오글로빈 알파와 베타 소단위는 약 한 44%의 아미노 서열이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고래의 마이오글로빈 서열과는 한 18%가 동일해서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을 많이 컨저브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건이, 원이, 히스티딘처럼, 자, 우리가 건이, 원이, 히스티딘, 지난번 시간에 산소의 결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건이나 원이의 히스티딘처럼 주요한 장기는 서로 다른 헤모글로빈 알파, 베타, 마이오글로빈 사이에 굉장히 엄격하게 구조가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4차 구조를 더욱더 안정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과서 7-20의 경우 그 그림은 밑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고요. 좀 전에 살펴봤던 T 상태와 R 상태가 됨으로 해서 4요소, 즉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약간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T 상태에서 R 상태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15도 정도의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차 구조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산소가 결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헤모글로빈이 아까 알파 2개, 베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의 알파와 하나의 베타가 모여서 하나의 다이머를 형성하고요. 그렇게 되면 2개의 다이머가 생기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 베타, 다이머 1, 2 사이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가운데 빨간 점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이머 1과 다이머 2 사이에 수소 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이온 결합도 여기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위에 있는 이 그림 위에 있는 설명을 보게 되면은 약한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이 탈산소 상태에서 알파 베타 이합체 사이에서 그것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아직 산소가 붙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4개의 산소가 붙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알파와 베타 사슬에서 주로 소수성을 갖는 상호작용이 안정화된 이합체를 형성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알파, 베타 이합체 사이에 일부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이 산소화 상태에서는 깨어지게 됩니다. 즉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온 결합과 수소 결합이 이탈되게 된다. 그래서 점선을 3개로 줄여서 표현해 놓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처럼 결합력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 다이머와 다이머 사이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릴렉스한 폼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릴렉스한 폼, R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소가 없는 상태는 텐스드 혹은 타우트라는 표현을 쓰고 이 상태를 우리가 디옥시 헤모글로빈 상태다. 그래서 R타입은 그에 비해서 옥시 헤모글로빈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개념 왼쪽에 있는 개념 하나, 둘, 세 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9 헤모글로빈의 산소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또 알로스테릭 조절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알로스테릭 조절자라고 하는 것은 산소 이동에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한 두 가지 조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pH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호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교과서 내용 192페이지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호기성 호흡으로 산소가 소모될 때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겠죠. 밑에 간단한 식이 나와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중탄산염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때 뭐가 만들어지죠? H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H 플러스 결국은 산성 상태로 되겠죠. 이 반응이 어디서 일어난다? 적혈구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격렬한 근육 운동과 같이 산소 요구량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하이폭시아 상태, 즉 저산소증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산소 결핍이 나타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젖산, 락틱 애시드가 생성된다.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pH를 낮추어서 산성화되는 환경이 된다. 그 다음 조직과 정맥에서 pH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산소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T 상태와 R 상태 간의 알로스테릭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R 상태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산소가 결합하고 있는 상태니까 T 상태로 가야지만이 산소를 조직에 많이 전달해주는 상황이 되겠죠. 자, 혈장은 일반적으로 pH가 한 7.4 정도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7-21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7-21을 보게 되면은
뭐 Y축은 역시 그 산소와의 포화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산소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오글로빈이 있고 3개의 초록색이 나와 있죠. 즉 pH의 상황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H가 7.6에서 7.2, 6.8 점점 낮아진다. 즉 산소가 될수록 초록색의 곡선이 어떻게 되죠? 오른쪽 아래로 시프트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pH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델타 YO2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pH가 낮아짐에 따라서 산소 언로딩 효율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곡선은 조직에 존재하는 산소 농도에 따라서 가파르게 이렇게 달라지고, 이것은 작은 산소 분압의 변화에 따른 산소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pH가 낮아지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되죠? P50 상태 50% 정도의 포화도를 갖는, 이것을 더욱더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pH가 7.6, 7.2, 6.8일 때 최고축 50%의 포화도에 따른 산소의 분압을 밑에 봐주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델타 YO2의 값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호의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맨 위에 개념, 혈액의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탈산소 상태가 성호된다. 그래서 R 상태에서 T 상태로 간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를 방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반응이네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되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 친화력이 낮아지게 되겠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중탄산염 진화는 보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탄산염은 혈장에 용해됩니다. 그 다음에 5에서 13% 정도의 이산화탄소만이 헤모글로빈과 직접 반응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 운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과 직접 반응하는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 사슬의 아미노기에 결합을 하네요. 자, 5에서 13% 정도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데, 이것이 아미노기에 결합을 한다. 그런 경우를 카르바메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카르바메이트. 자, 오른쪽 아래 보게 되면요, 아미노기 NH3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미노기에 뭐가 와서 붙는다? 중탄산염 이온이 와서 붙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탄산염에 있는 H 플러스가 또 떨어져 나오네요. 그렇죠? 물 한 분자와 함께 이렇게 물과 만들어지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우리가 카르바메이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헤모글로빈이 조직에서 폐나 아가미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수소이온을 형성함으로써 보호 효과를 또 설명해주는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 자, 이 그림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제로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한 50%의 경우하고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0% CO 헤모글로빈. 자, 산소 보유량이 감소되어서 결국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헤모글로빈은 산소 친화력에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COHB가 바로 카복실 혈색소,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혈색소고, 이거는 이제 일산화탄소와의 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산화탄소가 왜 우리 몸에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이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의 그 산소 운반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자, 이건 일산화탄소가 생기게 되면은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이 어떻게 되죠? 거의 아래쪽으로 치워쳐서 산소의 보유량이 굉장히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 그림 지금 일산화탄소 이야기입니다. 일산화탄소.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이제 가스 중독 많이 일어났고, 요즘도 보면은 아주 불미스럽게 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를 피워넣거나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산소가 불안전하게 연소되게 되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죠. 거기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와 산소와 결합하게 됨으로써 산소 헤모글로빈의 화도를 엄청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산화탄소가 조금만 있으면은 그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와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산소 분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의 아주 높은 친화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개념, 밑에 있는 개념. 헤모글로빈은 조직에서 아가미 또는 폐로 이산화탄소를 수소한다.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에 대한 음성 알로스테릭 조절자에 관한다. 이 뜻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 장을 시작하면서 봤던 그림 7-10을 상기해 봅시다. 전체적인 흐름도예요. 자, 그 그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동물의 폐 또는 아가미는 산소가 풍부하고요, 산소가 많은 주변 환경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아미노산 이산화탄소의 방출과도 연관이 있다. 폐에서 나온 혈액이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으로 수송되게 되면 pH가 낮아지게 되겠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고, 이때 헤모글로빈은 탈산소 형태를 선호하며 산소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중탄산염으로 전환이 되어서 pH 영향, 즉 보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과 직접 반응하여서 산소 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알로스테릭 조절자로 작용하더라.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아미노기에 작용하더라. 이런 얘기 되고요.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일산화탄소, 좀 다른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백질 돌연변이 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